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각 교과별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하는 이야기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일 수 있고요. 이미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온 실천적인 지식 내지는 이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을 결합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이제 제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취지라든지 의도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목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탐구 질문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도 오늘 강의를 만약에 질문으로 시작한다면 뭐가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가 수업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것을 왜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별개의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란 거죠.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내가 왜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단원을 재구성하시거나 단원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뭐 교과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내지는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드실 때에도 항상 고민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왜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배운 것을 펼쳐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과라고 부르는 것 내지는 교과가 기반하고 있는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좋은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옆에 반에 가서 수업 관찰하시거나 아니면 수업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때 보면 많은 경우에 그 수업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 어떤 매체를 사용하였는가. 요즘에 뭐 메타버스가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유행이 가긴 했지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했다. 그렇다면 좋은 수업인가? 사실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것은 그 도구의 쓰임새가 무엇을 위한 쓰임새냐 훨씬 더 중요한데 가끔은 그냥 메타버스를 사용했어. 옛날에는 OH 필름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방식을 쓰고 있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한 도구 자체가 교육적 가치가 있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전지에 매직으로 아이들한테 배운 것을 정리하도록 했다가 그 다음에 PPT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PPT가 전지로 한 것보다 뭐가 더 나아졌지? 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요인 내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아이들이 얼마나 몰입했는가,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의 재미인 건지 아니면 그 수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와, 이거 좀 더 깊이 내가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이걸 배우고 나니까 또 다른 질문이 생겼는데 하는 그러한 종류의 흥미인가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왼쪽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이미 선생님들은 이미 교육과정 개발자이고 설계자이시니까 너무 친숙할 텐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진도에 맞춰서 가르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설계자이고 개발자이니까 무엇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제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경험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사고를 작동시켰는가.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살펴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일부러 의미 있는 내면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의미 있는 수업을 이야기하는데 교사에게 의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수업에 대해서 많은 뭐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나는 무엇을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고를 불러일으켜서 이 세상에 대한 안목을 갖추도록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수업이고, 어떻게 보면 교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22를 하면서 갑자기 웬 2015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교육과정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완전 바꾼다라는 것이 아니라 2015에서부터 해왔었던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인가 집중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구성의 중점에 보게 되면 학습의 질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깊이 있게 사고하도록 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 때로는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답이 없지만 자기만의 언어로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종류의 이제 학습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면 학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습을 이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서플린,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가 기반하고 있는 이러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도와줄 것인가. 왜냐하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걸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서 학문이 만들어졌죠. 가장 추상적이라고 하는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조차도 처음에는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문현상, 사회현상, 자연현상, 여러 현상들을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식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해당 교과 내지는 해당 학문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게 되는 사고와 탐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과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도 경험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께 학생 참여형 수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게 되면 강의식 수업이 아닌 수업이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 참여형 수업을 그 수업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본래의 의도는 저기서 우리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여러 개의 활동을 짜가지고 그러한 활동 안에 아이들이 단순하게 참여하는 것, 그런다고 러닝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이 미리 짜놓은 구조 안에 단순하게 그냥 참여만 할 뿐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 활동을 왜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지? 그것을 어떻게 배우고 있지? 이것을 배워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은 학습의 과정에 참여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교과의 특성에 맞는 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현상들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고유의 사고 과정이나 탐구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교과교육과정 개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랑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우리 교과는 다른 교과랑 달라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당연히 내용이 다르죠. 다시 물어봅니다. 어떤 면에서 선생님 교과는 다른 교과가 다른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고나 그 탐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미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문학 작품도,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도, 그다음에 미술, 어떻게 보면 음악도 심미성을 추구하는 어떤 교과를 이제 본질로 봤을 때 심미성을 추구하지만 문학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나 음악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 내지는 미술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아마도 유사하면서도 다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탐구하는 대상도 다르지만 이 대상들을 탐구할 때 있어서 작동시키는 사고라고 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영수사가 은미치 영실과 같은 여러 과목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양한 탐구 양식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연구에서 밝혀진 건 아니지만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마다 다양한 종류의 지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그 지능의 목록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교과 구분과도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교과의 특성에 맞다라고 하는 게 국어를 가르칠 때는 이런 교사학습 방법을 써야 돼. 수학을 가르칠 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돼. 그리고 과학을 쓸 때는 이런 교수법을 써야 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과정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를 굉장히 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2015 문서에서 과정 중심 평가라는 용어는 별로 없고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학습으로 보는가가 매우 중요해지겠죠. 역량교육에서의 학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료하게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그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해서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피드백 주는 거, 우리 아이들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 결국에는 자신의 학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하고 있는 많은 실천들이나 정책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학습의 과정이 아니라 수업의 과정 중에 하는 평가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수업 중간중간에 하는 평가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 앞으로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능이죠. 현재 네가 이렇게 하고 있어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너네가 이렇게 나가야 돼. 한 단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돼. 내가 그래서 이 다음엔 요걸 해야 되는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성장형 평가의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성찰을 하면서 좀 더 개선하고자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교육과정을 설계를 할 때 이제 제가 초창기에 그 개발 기준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이제 책임을 했었는데 몇 가지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주도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역량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2015 때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을 이제 도입을 했더니 제가 선생님들한테 수업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 수업 계획 안에 단원 계획이나 차시 안에 핵심 역량 체크하는 난이 하나 만들어졌고 교과 역량 체크하는 난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왜 교과 역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교과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과 역량이잖아요. 나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지? 나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문제를 빨리 푼다고 수학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나는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야.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미술을 잘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러한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을 교사학습 과정에서 경험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좀 더 명료하지 않았다. 그래서 2022에서는 여전히 역량 교육을 지향을 하면서 좀 더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새 교육 과정에서 나와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에이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시는 우리 아이들 혼자서 자기 학습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맺음 안에서 자신의 학습을 점차 나아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실 안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딱 학교의 그 수업을 들여다보게 되면 상호작용을 막 긴밀하게 하면서 자신도 성공하고 타인도 성공하도록 하는 거. 협동학습을 했다라고 해서 공동체성이 길러지진 않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코로나에서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말을 못하게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교사한테 배우는 것보다 친구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생각한 것을 선생님한테 말하면서
친구들한테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구조화시키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됐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두 번째는 내용의 엄격성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밀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배워서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사소한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등의 경우에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 과목들 간의 연결고리를 나름의 방식으로 찾아냅니다.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의 과목만 가르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많은 과목을 다 배우거든요. 그렇다면 개별 교과나 과목을 개발할 때에도 해당 그 학년에서 다른 교과나 학문에서는 뭐를 배우고 있는지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화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제가 협력 좀 하시지 그래요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너무 그 분과 성향이 강해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활동을 짤 때에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수행평가 과제를 줄 때에도 아이들의 관점에서 어떤 사고를 우리가 작동을 하게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국영수사가 은미체 영시라고 한 여러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과목들을 배우면서 과목 간에 어떠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가를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세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에서 이제 곧 말씀드렸지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내용 체계에서의 기능이에요. 역량교육에서는 이 기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doing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역량에 관련해서 초창기에 저한테 강의를 요청하게 되면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from knowing to doing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knowing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knowing이 굉장히 방대하게 잘 축적되어 있어야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적 지식의 축적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때로 이제 비판했었던 건데 from knowing to doing에서 이 doing이 활동 중심의 do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많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주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능에서 그걸 드러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내용체계표에 있는 기능은 몇 가지 서술어를 이렇게 열거만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속된 표현으로 쓰면 제일 오른쪽에다 다 때려 넣었습니다. 사실 사고라고 하는 것도 깊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그 깊이나든지 심화의 과정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계성 내지는 연결성인데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의 그 모든 문서 초안을 제가 136개를 봤는데요. 볼 때에 굉장히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성취 기준과 내용의 연결성을 계속해서 파악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성취 기준을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취 기준은 내용이 아니에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취 기준의 수를 줄이는 게 내용을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꾸 성취 기준별로 평가 기준 상중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교육부에서 지금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성취 기준을 내용으로 보고 있는 오류에서 생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평가한다라고 할 때는 학습 내용으로 돌아가야 되죠. 평가 기준이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취 기준과 내용의 연결성을 좀 강화하려고 했다. 그리고 교육과정 자율화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나에게 권한을 주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학습 경험을 내가 제공하겠어. 라고 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자율화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학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앞서서도 여기서도 학습이란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역량교육에서의 학습이란 무엇이지? 학습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배웠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지에 대한 고민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역량교육은 전이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 세상,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굉장히 불확실하고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장밋빛 미래 그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어려워질 거예요. 다양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고 불확실성과 초복잡성이 더 심화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배워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삶 속으로 전해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뭐냐면 이미 교과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총론 문서를 보셨으면 이 4가지 포인트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심화 학습하고는 조금 달라요. 심화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그 교과가 기반하고 있는 학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문이 점차 발전하면서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죠. 세부적인 저보다 전문화된 내용을 배울 때 보통 우리는 심화라는 용어를 좀 더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깊이 있는 학습, 심층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에 훨씬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고와 탐구를 경험해야 될 것인지를 되게 명료화해야 되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이 교과를 배워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뭐를 정말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내는가, 무엇을 체화시켜야 될 것인가를 교육과정 상황에서 명료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센틱 러닝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맥락을 제시하자라는 거죠. 예전에는 과학이 굉장히 싫었는데 요즘에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막 보면서 과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학이 이렇게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요즘에서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삶과 연계된 학습을 다시 한번 과학적 지식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학습의 과정에 대한 성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거, 아까 전 제가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였어요. 평가는 학습의 과정의 일부분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내 걸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내용에 대한 나의 성찰, 배우는 내용에 대한 나만의 반성, 배우는 내용에 대한 메타 인지적인 작동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시험이 나쁘다라고 하지만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배웠었던 거를 자신의 언어로 다시 한번 구조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이 나쁜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뭐를 측정하냐고 나쁘다라는 거죠. 사소한 내용을 재미있게 가르치고 그 사소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평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습의 완결점은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가지는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미 방금 전에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다른 교과의 내용을 어떻게 연결고리를 지을 것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스팀 수업 때도 그랬었고 열린 교육 때도 그랬었고 융합 수업, 통합 수업 그러면 자꾸 활동을 연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EBS에서 좋은 수업의 예시로 들고 있는 융합 수업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활동만 연결해 놔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국어스러운 활동에 참여하고 수학스러운 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국어는 모든 교과서 다 빌려 갖고 오고 약간 이런 양상을 띠더라는 거죠. 스팀 때는 미술이 다 도구로 끌려 들어왔죠. 저번에 그 EBS에서 봤던 어떤 융합 수업의 사례를 보게 되니까 아이들이 사회 시간에 3일 운동을 배웠어요. 그리고 미술실로 이동을 합니다. 미술실에 매우 비싼 하이테크놀로지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기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뭘 그렸냐면 유관순의 얼굴을 그리거나 아니면 태극기를 그리는 거예요.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EBS에서는 그걸 좋은 융합 수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일 운동을 가르치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을 왜 가르치는가 생각해 보자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3일 운동을 왜 가르치나요? 어떻게 보면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주주의는 3.1 운동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민중의 혁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체제를 변화시키는 자발적인 무브먼트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3.1 운동에서 배웠다면 우리 아이들이 미술실에 가서 그 비싼 하이테크놀로지 기계를 가지고서 태극기를 그리거나 유관순 얼굴을 그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항과 혁명과 체제에 대한 변화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작품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지 않는가 하고 항상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잠재적 교육과정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의도한 것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르쳐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인클루드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배제할 것인가 다 항상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의 결과로 우리 아이들이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깊이에 관한 것도 그 역량이 이제 2015 때 들어왔는데 역량의 속성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행성입니다. 교사가 뭘 가르쳤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워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완전히 학습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수행성에 비춰봤었을 때 우리 교과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애들이 뭐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때에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배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역량교육에서 첫 번째가 수행성이고요. 두 번째가 맥락성이고 세 번째가 총체성입니다. 총체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역량이 있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많은 기능을 숙달했다고 해서 역량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행의 상황이나 문제 해결의 상황 안에서 배운 것들,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통합적으로 작동시켜서 어떤 수행을 해낼 때 우리는 이제 총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가치 태도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2015에서는 가치 태도가 안 들어갔었죠. 심지어 그 핀란드 같은 경우 역량교육을 이야기할 때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및 의지라는 용어까지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 핀란드에서는 에이전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의지를 지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교육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했을 때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 및 태도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도 이제 함께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맥락성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OECD에서 역량교육을 촉발시켰죠. 그 OECD에서 역량교육을 촉발시키면서 교육의 목적이 달라졌으니 이제는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평가구인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평가 틀, 어세스먼트 프레임워크를 보게 되면 보통 세 차원으로 구현이 돼요. 그런데 세 차원 중에서 반드시 하나의 차원은 맥락입니다. 맥락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맥락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자기 지식화 시킨다, 뭐 내면화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학습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자기 걸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맥락화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량의 총체성에 비추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서 체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을,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갔다가 다시 전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책을 읽으실 때도 보게 되면 목차를 보시잖아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구조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 다음에 부분들을 보죠. 그 다음에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덮으면서 나만의 전체, 새로운 전체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정 설계 기호를 신설했었던 이유도 선생님들께서 교과교육과정 문서를 볼 때 좀 전체를 보여줘라. 이 해당 교과나 과목이 어떠한 구조와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해라. 그리고 예전에는 성격과 목표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 교과를 통해서 길러주고자 하는 능력이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표에 반드시 진술이 돼야 된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과목들은 제가 뭐 사회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역량으로 진술하지 않고 그 구성하고 있는 전문 영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2015나 2022 교과교육과정 개발에 관여하면서 항상 제일 아쉽고 힘든 부분이 지금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영역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첫 번째로 조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역이에요. 사실은 이게 학습 영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 교과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역은 어떤지 아시죠? 대학에서의 전공이 영역명이 돼 있어요. 학습자 우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이해하죠. 국어에서 왜 말듯 익스와 문법과 문학과 매체라고 하는 서로 층위가 맞지도 않는 것들이 영역이 됐는지 알지만 어느 순간에는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역 간 연결고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요청하셔서 이제 초등학교랑 중학교 그 기본 학력 연구를 할 때 좀 영역 명칭도 좀 바꾸고 영역하고 연역 간을 좀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하도 그 국가 수준에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사실 과학도 그렇잖아요. 물화생지로 쪼개놨잖아요. 하지만 물리적 현상, 그다음에 생명과학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뭔가 연결시키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 문서들 같은 게 뭐 외국이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크로스커팅 컨셉트가 있거든요. 저번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경희대학교에 과학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과학교육하시는 분이 그 촛불의 연소작용하고 우리 생물의 호흡작용을 서로 연결시키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촛불의 연소 반응하고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니까 아하, 서로 다른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이런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구나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피사에서 우리 아이들 성적 점차 떨어지고 있잖아요. 성적 떨어지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제가 상위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보면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어떤 맥락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낮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미 2022 개정교육과정 문서 보셔서 알겠지만 지식이의 과정기는 가치 태도를 묶어주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들을 보면서 내가 살면서 작동시켜야 되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의 과정 기능과 가치 태도를 구성하는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은 일부러 영역별로 묶어놨어요. 성취 기준 낱낱으로 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 기준별로 평가 기준 만드는 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통합 더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의도적으로 이렇게 평가 기준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영역별로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지식이의 과정기능 가치 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끔 물어봅니다. 교수님 2015에서는 핵심 개념이 있었는데 핵심 개념이 사라졌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 대답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핵심 개념이 핵심 개념스럽지 않았거든.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내용체계표예요. 자, 내용체계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범위와 위계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내용의 범위와 범주와 위계가 하나도 안 드러나죠. 단원명이에요. 사실은 주제명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통해서 이러한 사회교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를 배워야 될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니라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해당 교과 역량에서의 키워드라고 할까요? 누군가가 정치란 것은 무엇인데? 라고 나한테 물어봤을 때 정치라고 하는 거는 파워지 뭐. 파워와 통치체제에 관한 부분 아니겠어? 파워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등등의 것들을 이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핵심 개념 보세요.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 과정과 제도, 국제경제, 개인생활과 법. 이게 어떻게 핵심 개념이에요? 이거는 중영역이에요. 그냥 여전히 주제예요. 그래서 기존의 핵심 개념이 그 교과의 포인트를 핵심적인 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의 새로운 영역을 중간에 만들어내게끔 해보고 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오히려 내용 요소가 증가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기능 영역이 있는데 아까 비판했었던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서는 사회과에서의 탐구 과정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15 때는 이제 고등학교 쪽을 잘 살펴보지 못했었거든요. 주로 초등 쪽만 많이 봤었는데 2015에서는 보니까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은 또 옛날처럼 공부 개정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2 걸 볼 때는 저는 일반 선택, 융합 선택, 그다음에 일선, 융선, 그다음에 진선에 있는 모든 과목 다 막 눈에 불을 켜고 봤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보시게 되면 핵심 개념이 핵심 아이디어 안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핵심 개념스럽지 못한 핵심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연구 보고서는 제가 그 기준 마련한 연구 보고서는 핵심 아이디어 위에 키워드가 몇 개 한 2개에서 3개 내지는 4개가 떡떡 있어요. 예를 들어 국어 같은 경우는 뭐 텍스트, 뭐 맥락, 상, 뭐 이런 것들처럼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키워드들이 왜 갑자기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핵심 아이디어를 보시면서 이 핵심 아이디어에 녹아있는 걸 갖다 뽑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에서는 아마도 핵심 아이디어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참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들어오겠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인데 과정점 기능이 약간 수업 활동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민주주의 사례를 조사하기라고 지금 초등에 돼 있거든요. 조사하기가 사회적 탐구인가 아니면 활동인가? 제가 봤을 때는 활동에 가까워 보이는 거죠. 사실은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문제 인식하기, 뭐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뭐 정보를 수집하기, 분석하기, 결론 도출하기 약간 이런 것들이 나와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마도 개발진들은 이것이 결국에는 교수학습 상황 안에서 제가 앞서서 그 무엇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말씀드리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영향을 줍니다.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협동학습 모형을 썼어. 개념 기반 모형을 썼어. 아니면 플립드 러닝 거꾸로 학습 모형을 썼어.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협동학습 과정 안에서 뭐를 경험했냐고요. 문제 인식하는 걸 경험했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는 거를 경험했냐. 우리 아이들이 그중에서 다양한 에비던스를 가지고서 결론을 도출했냐가 중요한 거지 협동학습 모형을 했냐. 그게 포인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선택 과목들도 약간의 양식은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판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영어잖아요. 그래서 한글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어마무지한 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체 용어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을 때 생각 바탕. 근데 바탕 생각해 주시는데 사실은 바탕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의 핵심은 핵심이거든요. 정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돼서 결국에는 그냥 핵심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핵심 아이디어는 그냥 교사용이고요. 매우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학생들이 이것을 사고와 탐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만드는 핵심 아이디어는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사고와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무엇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아이들한테 어떠한 종류의 질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의 활동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적 기능이랑 활동을 우리는 조금은 비판적으로 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신설된 매체의 영역을 보시게 되면 과정점 기능이 서로 접근과 선택부터 시작해서 해석과 평가, 제작과 공유, 그 다음에 이제 점검과 조정인데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국어과의 과정점 기능은 어떤가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일련의 프로세스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수학인데 보시면 저는 이 영역명을 보고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변화와 관계, 지금 위에가 잘려서 안 보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함수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를 너무 잘 드러내잖아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함수라고 하는 거, 결국엔 변화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저는 이 함수와 방정식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영역명이 굉장히 잘 잡아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정점 기능을 보니까 함수값 구하기, 방정식과 부등식 풀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설명하기.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변화와 관계에서, 그리고 위에는 핵심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현상 안에서 어떤 규칙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관계를, 대응 관계를 찾아내서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기서의 그 과정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추상화와 관련된 과정점 기능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지는 수학적 모델링하는 것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지금 수학하시는 분들이 저랑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아이디어는 이제 그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과 관련해서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이 과연 과정점 기능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것들 보게 되면 굉장히 역사적 사고나 역사적 탐구 능력이 잘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과정점 기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막 아이들한테 전달을 할 텐데 예를 들면 뭐 김홍도의 그림이라든지 그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이미지나 뭐 사료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쉬운 걸로 제시를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그 사료를 해석해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유추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수업을 하게 되겠죠. 자, 이거는 뭘까요? 과학인데요. 과학의 경우도 이제 힘들다는 건 알지만 보면 모든 영역이 거의 동일하게 저렇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라도 좀 더 영역 특성적으로 구체화시킬 수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해서 세 가지 차원이 서로 통합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 핵심 아이디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총론 문서를 보시게 되면 교수학습에서 요 내용이 들어간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아이디어가 결국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핵심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고의 통합과 지식의 통합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지식이 따로 과정 기능 따로 가치대로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우리 아이들이 핵심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용 연계성과 다른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점으로 들어간 것이고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포인트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교과 연구회니까요. 탐구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역 수준에서 되게 브로드하게 핵심 아이디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아이디어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내가 칠판에다가 학습 목표를 적었다면 이제는 질문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단원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적절할 것인가를 할 때에는 교과 영역으로부터 사실 올라가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방금 제가 뭐 역사를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역사적 판단은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커다란 질문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그 단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왜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리에서도 이동, 무브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커다란 질문이지만 그 단원 수준의 질문에서는 신도시는 왜 생기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개별 교과로 작업하고 계시니까 영역 수준에서 커다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것들을 단원 수준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예시 자료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탐구 질문은 기본적으로 개방적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려고 하는 학습 주제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과학에 대한 동영상을 막 본다고 유튜브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튜브가 재밌는 게 질문들이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마무지하게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화산이 폭발할 때에 이거 갖다 왕창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된다이긴 한데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저번에 왜 우리 타이탄의 그 잠수정 깨졌던 이제 슬픈 사고가 있었죠. 거기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몇 미터부터 심해인가예요. 심해의 기준 200m인데 왜 200m가 심해의 기준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도 저는 매우 흥미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차시 수준의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 수준의 질문, 영역 수준의 질문, 단원 수준의 질문, 차시 수준의 질문 요렇게 한번 그 한 세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시 자료로서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과 수업을 시작할 때에도 단원을 시작할 때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뭐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해라. 그래서 요즘에 AI 튜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AI 튜터가 잘하는 거랑 우리가 잘하는 건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지도 학생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어느 날 그 4학년 아이가 와서 하는 말이
제가 학교에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눠준 그 패들렛에 있는 그 AI 튜터가 가르쳐 주는 거랑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제가 왜 학교에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AI 튜터가 잘 해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잘하는 것을 좀 역할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재개념화 해보자. 역량 교육의 관점에서 그리고 주도성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도 학습자고 나도 학습자이고요. 나도 전문가이고 우리 아이들도 전문가예요. 유튜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려면 학교에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원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굳이 학교에 안 와도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뭔지가 명확하다면 그거 갖다 유튜브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한창 코로나 상황 할 때 저한테 뭐 칼럼을 요청해서 제가 칼럼 썼다가 완전히 어마무지하게 욕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되는 게 아니라 공유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식을 생성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 첫 번째 기준은 다들 아시겠지만 Assessment for Learning입니다. 학습을 도와주는 평가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제가 활류에다가 밑줄 딱 해놓은 이유는 이제 피드백을 무엇에 대한 피드백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학습과 사고 능력 함양을 위한 피드백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ssessment as Learning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를 내실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제가 막 마음이 급해요. 시계를 보면서. 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수행평가와 선언 수령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했어요. 그런데 수행평가를 수행평가스럽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doing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한 doing은 사고가 관여되는 doing이거든요. 그러니까 doing by thinking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평가를 어떻게 보면 평가 방법으로 자꾸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수행평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필평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가서 제가 수행평가 뭐 하고 계세요? 했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시조 10개 암기시켰어요. 왜냐하면 지필평가가 아니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96년도에 수행평가가 잘못 들여와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행평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수행평가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토의토론평가, 실험실습평가, 보고서평가, 그거는 수행평가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수행평가가 들여왔었던 거는 기존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했었던 것을 전통적인 평가에서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수행평가거든요. 기존에 했었던 평가는 선택형이었기 때문에 단답형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수행평가가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행평가가 이제 평가 방법적인 측면으로 들어와서 수행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이제 들어와서 수행평가스럽게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고의 과정인데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학생들하고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가끔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보를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들한테 주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내가 핸드폰 갖고 들어가게 했어.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갖고 어떤 집단을 갖고 들어가게 하고 어떤 집단은 안 갖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굉장히 커다란 점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내용을 배웠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어쩌면 나는 지식을 평가한 게 아니라 정보를 평가한 것이다라고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에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결국에는 AI가 배우는 방식도 유사하죠. AI도 데이터로부터 자기가 추론을 하잖아요. 이 데이터에서 어떤 추론한 걸 갖고서 나름의 지식을 만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서 아까 다양한 현상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지식 체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지식 체계를 만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창의성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그냥 시간상 막 급하게 넘겼는데 교수학습의 파트에 보시게 되면 제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에다가 밑줄 쫙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이 되게 중요한 우리의 핵심 가치거든요. 공국의정에서도 글로벌 창의 인재, 2015에서 창의 융합형 인재, 그다음에 이번에서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근데 이건 딴 얘기인데 저번에 기업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요즘에 2022 개정이 이렇고 요즘에 교육 변화가 이렇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상하네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은 전혀 창의적이지도 않고 협력도 안 하고 막 그래서 좀 약간 마음이 안 좋긴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에 창의성이 관여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걸 그대로 뱉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확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낼 수 있도록 한다면 거기서도 확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앵무새처럼 배운 걸 똑같이 뱉어내지만 않는다고 하면요. 제가 이 덴마크 사례를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다는데 2월 달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서 덴마크에 갔을 때 한국에서 공부 굉장히 잘했던 아이, 한국에서 모범적인 아이가 그 덴마크에서 시험 망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자기가 빵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빵점을 받았는지 그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는 내가 알려준 것만 적었잖아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확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만의 지식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 시조 10개 암기시켰다 내지 뭐 고려가를 몇 개 암기시켰다 당연히 수행평가 과제가 아니죠. 이런 네 가지가 전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소개시키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뎁스 오브 나울리지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깊이라고 하는 건데 지식 자체가 낮은 지식이 있고 높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식이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거기에 작동하는 사고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수준에서 개념적 수준으로 올라갈 때, 개념적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화나 원리로 올라갈 때 거기서 작동하는 사고의 수준에 따라서 인지적 복잡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만약에 DOK 레벨이 1이라고 한다면 굳이 수행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오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질문들을 한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 내가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와 관련해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타당도를 올리려고 하면 신뢰도가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타당도가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둘을 그나마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기준인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평가 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사실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평가 기준을 좀 비판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 보시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제가 몇 개 이제 그 연구 보고서에 있는 걸 끌고 들어왔었는데 보시면 성취 기준별로 상중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취 기준이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성취 기준별로 상중하 하잖아요. 수준 차이가 안 드러나요. 되게 임의적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성취 기준별로 상중하를 만드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과제나 문항을 만들었을 때 반드시 상중하라고 하는 그 퀄리티의 디그리가 그 학생들의 그 성취의 정도가 다른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문항 만들거나 과제를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평가 기준을 5단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 성취 평가제가 5단계여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성취 평가제 5단계 하고 성취 기준별 5단계 만드는 거랑 전혀 상관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선생님 뭐 중고등학교에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뭐 지필 평가 뭐 60% 하고 그다음에 수행 40%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최종 점수를 가지고서 분할 점수 컷 속화 잡아가지고 90점 이상이면 A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ABCD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학생들의 총 점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제가 뭐 한 3개 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3개에 대해서 첫 번째는 평가 기준 A고 두 번째는 C고 세 번째는 B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학업 성취도 평가랑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 구분도 안 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건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게 맞다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의 대안으로 선생님들이 수업과 평가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면서 평가 기준을 잘 만드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냐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학생들이 교사로서 예비교사로서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같이 교육과정도 분석하고 교육과정 읽어내고 평가 개발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취 기준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보면 성취 기준 묶음이죠. 낱낱이 성취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얘들아 이 성취 기준을 묶어놓은 것들이
내용 체계표상에서 보니까 어떤 핵심 아이디어로 묶였니? 그리고 내용 요소는 어떤 식으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첫 번째 파트는 현재 교육 과정을 읽어내는 부분, 분석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핵심 아이디어에 비추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기를 기대를 하는데 내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전에 그 탐구 질문이요. 그리고 단원 수준에서 어떤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업을 이끄는 질문인데 여기서 말한 핵심 질문과 수행평가까지 연결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행평가까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그런 평가 기준을 가져오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 기준별로가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서 A, B, C, D를 하고 아까 제가 지식의 깊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레벨 구분을 할 때에 타겟 레벨은 B로 하고 그 사고의 수준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결국 평가 기준을 선생님들이 딱 봤을 때 아하 이러한 평가 기준을 보니까 내가 수행평가 과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성취 그 수행평가 과제를 상상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게 성취의 정도가 드러나잖아요. 기존의 선택형이나 단답형 갖고선 디그리를 못 드러낸다니까요. A, B, C, D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평가 기준의 용도는 아마도 수행평가랑 관련된 용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정책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제가 3분 벌써 시간을 좀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